이민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멕시코에 가면 막 하와이의 월급에 뭐 10배를 준다, 뭐 집도 좋은 집을 준다. 그래가지고 한 300명이 멕시코에 갔는데 완전히 뭐 노예 생활을 하고 뭐 그런 그 비참한 그 구한말의 역사를 보고 이게 멕시코 한번 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코는 뭐예요? 멕시코. 우리가 멕시코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멕시코가 그 영토는 우리 한반도의 9배, 거의 10배 가까이 큰 나라. 인구도 1억 3천만 명. 세계 10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OECD를 1994년인가 가입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96년에 가입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OECD에 가입했고, 멕시코시티가 수도잖아요. 그 올림픽이 1968년에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88년에 올림픽 했는데 우리보다 훨씬 20년 전에 올림픽 됐고, 멕시코 축구가 세잖아요. 그래서 월드컵도 벌써 2번이나 개최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일 공동으로 겨우 1번 했는데 멕시코가 조금 경제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중진국 G20 가운데 멕시코가 들어가 있고, 국민소득도 만불, 구매력 기준으로는 2만 불 가까이 되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 밑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이죠.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너무 못 사니까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막 이주를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그렇게 본국을 떠나야 될 정도로 가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멕시코가 땅도 넓은데,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 한가운데쯤 있는가요? 거기는 거의 적도 가까운 데임에도 불구하고 고도가 2,0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예요. 거기에 이제 멕시코 중심부가 있는데,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서늘합니다. 멕시코 시티, 제가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멕시코 시티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는데 한밤중이었어요.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밤의 도시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는 건 처음 봤네요. 알고 보니까 멕시코에 석유가 풍부하게 나잖아요. 그래서 석유가 풍부하니까 전력이 또 풍부해요. 전력이 풍부하니까 멕시코 시티 가로등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켜놓고 있더라고요. 참 한 번 더 가보고 싶을 정도로 20년 전 공무로 나라 돈으로 갔었는데 멕시코 시티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금 역사를 알게 됐다고 할까요? 이제 멕시코 시티 부근에 이제 아즈텍 제국이라고 아주 큰 제국이 있었죠. 그럴 정도로 원래도 멕시코 고원지대가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고, 멕시코 남부에 이제 유카탄 반도가 있잖아요. 멕시코만이라고 하는가요? 카스피해 그 사이로 삐쭉 나와 있는 유카탄 반도인데, 그 부분은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마야 문명이 이렇게 꼽혀가지고 지금도 멕시코가 전반적으로
고원, 아까 이게 멕시코시티 중심의 그 고원지대 아주 뭐 서늘하고 살기 좋고 그래서 멕시코시티가 메가시티 인구가 2천만 정도 달하는 도쿄가 인구가 3천만 정도 되는 세계 최고의 메가시티라면은 이 멕시코시티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그런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부는 비옥화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사탕수수 뭐 에코넨가 하여튼 우리나라 이민 가서 막 선인장 가시 있는 선인장 그거를 잘라가지고 옷감을 만드는데 아주 뭐 얼마나 힘든 그런 일인지 정말 힘들게 우리 이주민들이 우리나라 구한말에 가가지고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 이제 뭐 지금도 비옥하고 지금은 뭐 나일론이 나오면서 그 산업이 거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로프, 밧줄을 만드는 재료였는데 지금은 나일론 밧줄이 막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유카탄반도 끝부분에 이제 칸쿤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 비치. 저희 공무로 이제 멕시코시티 가서 공무를 마치고 칸쿤으로 넘어가가지고 칸쿤 구경하고 왔는데요. 코스타리카까지 갔다 왔던가요? 칸쿤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멕시코. 그리고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을 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업이 발전하고 있답니다.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역사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멕시코시티 부근에 이제 아즈텍이 대항해 시대 직전 한 100년 전에 통일을 해서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콜럼부스가 1492년에 서인도제도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어서 이제 막 스페인 사람들 포르투갈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신대륙에 건너갔죠. 그 중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코르테스라는 계급은 기껏해야 대의 정도 되는 그런 다이아몬드 3개 정도 되는 코르테스가 200명을 거느리고 갔는데 아즈텍의 황제가 이 코르테스가 잘생긴 금발의 남자인 걸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하늘의 황제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묻지 못할 일인데 사람이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지만 모르는 게 비참한 겁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무장 해제를 하고 그래서 코르테스가 보니까 이제 황제가 보니까 하늘의 황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코르테스 무찌르고 그랬는데 이 아즈텍 제국의 이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있어가지고 뭐라 했더라 사람을 바쳐야 해가 뜨고 해가 다시 뜨고 그런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국을 이룬 파워가 있으니까 신민들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이제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아즈텍 제국에 대해서 반발심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니까 코르테스가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이 원주민들 10만 명하고 작당해서 아즈텍 제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16세기 얘기네. 1500년 16세기
그래서 이제 16세기가 가면서 남쪽의 마야 제국도 뭐 그 멸망시키고 식민 콜로나이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 본국에서 그 백인들을 보내가지고 식민지를 공고화하려고 하는데 잘 안 가니까 막 그 멕시코에 가면은 너희들 다 군주, 군왕 대우를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남자들이 일부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그 멕시코에서 태어난 그 백인들을 크리오라고 해가지고 두 번째 계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이 스페인 이주민들 백인들이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그 결합해서 수많은 이 혼혈 메스티조가 생겨났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스페인의 인구의 1억 3천만 인구 가운데 60%가 메스티조. 60%면 한 6, 38, 6, 한 8천만 정도가 메스티조. 그 다음에 30%, 한 4천만 정도가 인디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그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멕시코에는 인디언들이 4천만씩이나 남아있는가. 그리고 나머지가 백인들 9% 정도, 한 1% 정도가 뭐 흑인이나 뭐 아시아계. 그러니까 흑인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계급제도, 카스트가 형성이 됐는데, 첫째 계급은 뭐 그냥 그 곧바로 뭐 넘어간 그 군왕 대우를 받기로 하고 넘어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현지에서 태어난 그 백인들, 크리오. 크리오들이 대농장을, 플랜테이션을 만들면서 거기에 그 메스티조, 뭐 원주민들,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처럼 막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그 멕시코를 콜로나이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멕시코 그 예수의 신부님들이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의 신부님들이 그 예수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육받은 학식이 있는 그런 신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멕시코로 간 예수의 신부들이 농업기술, 특히 그 돈이 되는 게 그 포도하고 올리브 그 재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포도 올리브를 독점을 하고 멕시코에는 포도 올리브 농사를 못 짓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신부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 신부 이름이 내가 일단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달고 신부라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9세기 얘기입니다. 18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그 이달고 신부가 그 메스티조 내지는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올리브하고 포도를 심읍시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본국에서 저 이달고 신부 저거 잡아들여라. 그랬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이달고 신부가 그 메스티조들도 이제 막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거니까 농노조 이달고 신부와 힘을 합해서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18세기 말에 독립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처음엔 그 식민지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막 반란군들을 진압했는데, 그 식민지 사령관이 가만 보니까, 이거 뭐, 스페인 본국보다는 미국처럼 독립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스페인 그 군인들하고 힘을 합해서 이달고 신부와 메스티조와 힘을 합해가지고 독립선언을 하면서 그 사령관 이름이 아구스틴이었는데 자기가 황제가 됐어요. 1821년에 이제 독립을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가 돼가지고 뭐 전혀 제도도 안 바꾸고 오히려 막 부패하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던 안토니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공화정을 선포했어요. 이 3년 만에. 그러면서 미국 헌법을 본단 그런 거 헌법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요. 1846년에 미국 제국주의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멕시코를 박살을 내고 멕시코의 뭐 한 3분의 1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를 할양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캘리포니아 쪽에 막 골드러시, 금이 막 나오고, 텍사스에 막 어마어마한 석유가 나오고, 정말 제일 좋은 땅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 좀 멕시코가 위축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인데 뭐 이 공화정이 약화가 된 거죠. 그걸 보고 1860년경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뭐 막시밀리안이란 귀족을 뭐 황제로 세우고 뭐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못 가고 혁명이 일어나서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장군이 다시 뒤집고 공화정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군부 독재가 뭐 시작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경우도 왕건, 고려를 세운 왕건, 조선을 세운 이성계 다 뭐 무인들이잖아요. 군부 독재가 막 거의 뭐 2차 대전 전까지 군인들이 뭐 헤게모니 다 쥐고 흔드는 거죠. 그런데 군부 독재가 1910년까지 계속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패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 좌파 무신론자들이 1910년부터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람이 판초비아라는 사람인데, 멕시코 국가가 라쿠카라차라는 거잖아요. 판초비아를 의시한 좌파 무신론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라쿠카라차가 원래 뭐 바퀴벌레 노래라든가요. 하여튼 뭐 멜로디는 굉장히 괜찮아요. 라쿠카라차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앞세우고 혁명을 일으켜서 군부 독재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일부 성공을 하면서 무신론자인 카예스가 뭐 대통령이 됐다던가요. 그러면서 막 이 카톨릭들이 군부 독재자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우리를 핍박했으니까 이 카톨릭들 뭐 너희들 다 세금도 내고 반카톨릭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 20세기 초 멕시코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은 무신론자 정부가 신부들을 막 죽이고 막 쫓아내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배경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깊은 나라가 이 멕시코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기에 스페인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16세기죠. 전반기에 그 콜로나이즈 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갔을 때 그 인디안 그 이름이 후안 디에고라는 그 인디안한테 그 과달루페 언덕에서 성모가 나타나 가지고 그 성모가 정말 제가 과달루페 성당에도 갔었는데요. 그 성모가 나타난 걸 안 믿는 신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후안 디에고 인디안 망토에다가 한겨울에 장미꽃을 안겨줬는데, 그 장미꽃을 펼치는 순간 거기에 나타난 천상의 찬란한 아주 고귀한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칼라 사진이랄까요? 그게 나타나는 바람에 인디안한테 먼저 나타난, 그 인디안들이 다 그 카톨릭을 믿고 그리고 평화롭게, 지금도 제일 인디안들이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이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멕시코 그 과달루페 성당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요. 그 한가운데 방탄유리 속에 이 성모상 후안 디에고의 망토를 넣어놓고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밑에다 바닥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서 있으면은 저절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미사도 365일 막 미사를 여러 번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런 연고로 이 카톨릭이 아주 독실한 돈독한 그런 나라인데, 무신론자가 일어나가지고 카톨릭이 핍박하니까 또 카톨릭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정부가 뒤집어지고 1930년대 들어서 온건파 정부가 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을 또 미국 헌법을 더 본따서 만들고 이 1910년부터 1930년까지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군사 독재에 반대하면서 좌파 무신론자들이 막 들고 나서 혁명의 시대가 계속됐는데, 1930년에 들어서 이제 온건파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대통령제를 이제 6년 단선제로 해서 대통령제가 1940년부터 1980년까지 혁명 주체들이 만든 제도 혁명당이 주로 집권을 했답니다. 일당 독재를 계속했다는 거죠. 1980년대 최근까지죠. 그런데 웃기는 게요, 이 제도 혁명당이 직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의 별명이 뭐냐면은 6년마다 죽어나가는 신이었답니다. 6년마다 죽어나가는 신. 그러니까 대통령 한 다음에 막 후임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게 몇십 년 계속됐다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민주화도 아니고, 그때부터 1980년부터 전두환 통을 노태우가 박살내고, YS가 또 박살내고, 노무현, MB가 노무현을 박살내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라는 게 5년마다 죽는 신 같은 존재. 그 전례가 멕시코에 있었더라고요. 참 재밌죠. 그러면서 하여튼 이 제도혁명당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채를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필품, 주로 수입하다 쓰는 생필품들 제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1940년부터 80년까지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968년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막 월드컵도 개최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생필품 그 수입 대체 산업의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석유가 그 개발돼 가지고 막 그 어마어마하게 석유가 뭐 멕시코의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막 석유를 뽑아 올리면서 막 그 멕시코가 막 굉장히 또 경제가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정부에서 그 석유 자본을 믿고 자금을 믿고 인프라 막 고속도로 만들고 막 도시 막 신도시 개발하고 막 그러면서 또 해외 투자 자금을 유치해 가지고 그 막 흥청망청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그 1980년대 미국의 인플레가 막 치솟았잖아요. 그러면서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막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이 멕시코가 외채가 많은 상황에서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원리금 이자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니까 이 멕시코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 세계 역사 뭐 이런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폴 볼커 시대 이후에 그 신자유주의 경제 미국 레이건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최근에 신자유주의의 흐름, 그런 걸 다 유튜브에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가지를 알아놓으면 다른 것도 깊이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그 외환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멕시코도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그 복지 정책을 노동자 보호를 하면서 이제 노동자들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국가 산업이 위축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경쟁에 맡길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경향이 있고 경쟁이 약화되면 느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영국의 병, 유럽의 병자, 영국 병을 치료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렛 대처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경쟁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국영기업을 다 민영화하고 복지를 축소하고 그러면서 영국이 다시 회복됐다는 건데. 그런데 그 결과는 경제는 좀 회복되는데 빈부격차가 커지고 그런 폐단이 또 생긴 거죠. 임금이 낮아지고 경쟁 자유에 맡기니까. 멕시코도 그런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자유화하면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커진 그런 상황이 현재 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여튼 석유 하여튼 1980년대 미국에서 금리를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미국 달러화가 가치가 있으니까 또 불황이 오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멕시코가 살기 어려웠는데 그런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되지만은 여하튼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 지금도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멕시코인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 때 나프타, 북대서양 북미 경제 자유연합을 만들어가지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세 나라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러면서 멕시코가 위태위태할 때마다 미국이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멕시코가 겨우 견디고 있지만은 경제 발전은 크게 이루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진국이라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혁명당 쪽의 사람들이 일당 독재로 뭐 2000년까지 그 대통령을 해먹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에 들어서야 좌파, 완전 좌파가 대통령이 돼서 그 71년 만에 뭐 정권 교체를 이뤘다든가요. 멕시코의 이제 제도혁명당이 뭐 이를테면 일본의 그 자민당처럼 70년을 해먹었는데 그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좌파 정당, 우파 정당이 하나씩 더 생겨가지고 2018년에 좌파 정당이 집권하고 지금은 또 우파 정당이 집권했다는가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튼 멕시코 정말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런 멕시코에 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 멕시코 발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관한 자료들을 이렇게 저렇게 종합하고 하면서, 이야, 이러한 전에는 그냥 멕시코 그러면 코가 제일 큰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하고, 제가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지. 정말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 되지 말고 정말로 자꾸 공부하면서 정리해놓고 그것도 유튜브로 이렇게 발표하고